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고 경제의 성장세가 확실하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가계부채 규모도 커서 금리 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학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다음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난해 11월 1.5%에서 1년 만에 1.75%로 이제 올린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박사님. 네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먼저 대내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확장 국면,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국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과열에 대한 우려도 존재를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은행이 이런 과열을 사전적으로 조금 이렇게 잠재운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대외적인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외적인 환경 기준을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때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얼마만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굉장히 이제 충돌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대내적인 요인만 보면 사실상 우리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대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이제 2.5%까지 이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기준금리가 더 높게 되면 많은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미국이 신용도도 더 좋고 그다음에 금리도 더 높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그런 요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러한 요인은 훨씬 더 강해져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버릴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절대로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금리 정책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과 뒤, 그러니까 대내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내외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게 되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그 과열된 경기를 좀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금리를 보통 인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미국이라 그런 대국의 어떤 경제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국보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항상 높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았지만은 특이하게 좀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됐고 그 역전 현상이 올해 3월 달에부터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 역전을 해소해야 되는 이런 불안감 이걸 좀 해소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갈수록 그 폭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불안감이 커졌고 이 또 자본에 대한 유출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시점적으로 봤을 때 그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인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실물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은 어떤 점이 우려됐을까요?
가장 크게는 경제 실물 경제에 있어가지고 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불확실성입니다. 네.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큰 불확실성을 갖고 가게 되면은 네.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네. 되고 또 위축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불안감을 좀 축소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계속 불안감을 갖고 왔을 때 경제에 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네. 좀 이번에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일부분 부담이 되더라도 네.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네.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네. 우리 처장님의 견해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홍 박사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네. 인상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1.5%에서 계속 묶어두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네. 첫 번째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12월 달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올리지 않았다면 0.75%의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에서 12월 달에 거의 올릴 게 확실하기 때문에 1%까지 기준금리의 역전폭이 확대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물론 1%에 도달한다고 해서 그 즉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급격히 일어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요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네. 기대하지 않았던 시점에 썰물처럼 외국인 자금이 네.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네. 우리가 IMF 때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빼버렸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충격이 네. 나타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한 위험성은 사전적으로 조금 차단해야 되는데 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위험성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가 넘은 상태인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었다면 가계부채는 사실상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갈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외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네. 문제점이겠죠. 네. 가계부채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상하지 않으면은 더 큰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이 계속해서 가계부채는 나올 증가해 네. 갈 수밖에 없는 네.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홍 박사님은 보니까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올리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연준의 파월 그 의장이요.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거의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12월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12월에 생략하거나 아니면 올리더라도 내년에 세 차례를 뭐 두 차례로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속도 조절 가능성이 비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올리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자산 그 자본가들은 12월에 올리는 거를 이렇게 굳고 막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휴가 때 보너스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일단 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네. 지금 이제 그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네. 내년에 이제 미국도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재와 같은 이런 빠른 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주장들이 최근 들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네. 것이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 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인 거고요. 네. 확률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지금 98%에서 99% 정도의 네. 확률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한다는 것이 네. 확실하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네. 다만 내년도에 지금 이전까지는 내년도에 미국이 3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3번까지 올릴 가능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요. 네. 2번, 심지어는 2번도 많다, 1번 정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내년도에 미국은 3번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2번, 적게는 1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전망들이 오히려 커지는 네.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확신해서 한국은행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을까요? 대외적인 여건을 더 중시한다고 하셨으니까. 대외적인 여건과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고려해 봤을 텐데 미국이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국은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부분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2016년 6월에 1.25%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년 한 5개월 동안 이 최저금리를 유지하다가 1년 전에 1.5%로 0.25% 포인트 올렸고 이제 1년 만에 또 다시 0.25% 포인트 올렸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진작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올린들 그런 위험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기준금리를 뒤늦게나마 올렸습니다만 그 올린 효과가 뭐 조금은 있겠지만은 진짜 제대로 나타날지 늦어도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나중에 지금 경기가 나쁘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인하할 그런 여지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준금리의 인상 시점이 다소 늦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된 것은 사실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017년도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3.1%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 물론 이제 올해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2.7% 정도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전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전 상태인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은 동일한 것이고요. 네.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사후적인 차원에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왕 기준금리를 올릴 거였으면 네. 작년에 올렸으면 올해보다 훨씬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을 때 경기가 올해보다 그나마 나았을 때 올렸으면 사실은 그 충격이 조금이라도 더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막판까지 밀려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등 떠밀려서 그렇게 네.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주었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비판들이 시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열할 네. 대로 과열시켜 놓고 네. 이제 와서 이제 올린단 말이죠. 네. 일단 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특히 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서 네. 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 자본 유출이 많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그렇게 많이 유출이 안 된다. 네. 그 국내적으로도 어떤 대외 어떤 저 신용 평가 상태도 괜찮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확 뭐 유출될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 네. 그래서 좀 참아보자.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 올해도 지금 한 3% 이하로 뭐 네. 좀
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더더욱 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시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드 쪽에서는 분명히 금리는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는 뭐 좀 많이 올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진다면은 요번에 올리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올릴 경우에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1% 포인트 차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또 12월에 미국에서 올린다면은 0.75% 포인트는 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가 뭐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 직접적인 유출로 이어지지는 뭐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리스크, 위험 요인은 이제 증폭이 된다, 계속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1% 포인트 차를 유지할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기준금리 차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 뚜렷한 그런 이제 정답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외국인들은 그만큼 자금을 빼갈 요인들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준금리 차가 미국은 2.5%, 우리나라는 1.5%라고 하면 사실은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예치를 했을 때 그 1년에 차이가 나는 것이 1%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보통 외국인들이 자금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1,0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보통은 100억 넘게 1,000억대, 수천억의 자금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당연히 이 1%의 격차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와 같이 지금 저금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4%, 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1% 내지는 2% 정도의 금리를 받는 상황에서 1% 정도의 금리 격차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금리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의 금리 격차가 지금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지금 즉시 자금이 빠져나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안 좋은 경제 요인들과 겹쳐졌을 때 그것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0.75%에서까지는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자금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1%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버텨내더라. 그런데 이 금리 격차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인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4% 정도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2.7%. 그러니까 이게 이제 1.3%, 그러니까 1%에서 1.3% 정도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금리가 이러한 경제 성장률 격차보다 더 많이 벌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굉장히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격차를 일정 부분 좁혀놓은 것은 그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제적인데 좀 늦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위험 요소는 다양한데 제가 한 가지 가정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겸요. 무역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그 수출입 현황 보면은 수출도 늘었는데 수입은 더 늘어서 그러니까 수입액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석유값, 원유값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양을 수입하더라도 이제 수입액이 더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수입액이 늘어나서 무역 수지는 이렇게 이제 적어졌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뭐 예상은 뭐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뭐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가 나빠지기라도 하면은 이제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있거든요. 네네. 자본 유출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무역 수지가 낮아지면은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거나 설사 적자라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외화 보유액이 이제 급격하게 한 번에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네. 급격하게 줄어들 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다행히도.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지금 80개월, 네. 거의 이제 7년 정도, 7년 네. 정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월간 단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줄어든다. 내지는 한 서너 달 정도 적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네.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무역 수지 적자 내지 적자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네. 이어진다. 네. 사실 이런 위험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기준금리 역전 상황과 결합되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네. 그 위험성은 사실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어도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넘은 지가 네. 한참 됐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충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안전판 역할들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안전판들이 언제 부실화될지 네. 약화될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리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은 참 어렵다. 네. 하지만은 그 지금 올해 처음으로 사상 최초에 같은 시간에 5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근데 그걸 안에 내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전반적인 우리 주력 산업들 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지만 반도체에서 네. 굉장히 앞서가다 보니까 네. 이 반도체 효과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어떤 불안감. 네. 그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유라든지 이런 제반 그런 석유류 제품에서 가격 인상으로 수입액이 늘어나서 그 무역 이 흑자 폭이 좀 감소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네. 어떤 무역 수지 괜찮고 그다음에 네. 위안 보유고도 네. 괜찮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보면서 특히 그 또 만약에 좀 여러 가지 무역 수지 사항이 악화된다든지 하면은 좀 환율을 통한 네. 어떤 여러 가지 네. 또 환율 변동을 통해서 그런 네. 어떤 시장 자율 환율을 해서 네. 좀 커버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크게 네. 염려할 네. 부분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한 차례 올려서 1.75%까지 됐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점쳐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12월 올리고 내년에 뭐 3차례 예정돼 있지만 2차례 또 한 차례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셨지만은 네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경기 상황은 내년에 오히려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네. 경기만 봤을 때는 네. 그 금리 인상 요소가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올해 지금 2.7%고요. 네. 내년은 2.6% 내지는 2.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사실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경기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그런 압력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떠할 것이냐. 네. 지금 현재로서는 3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 3회가 지켜질 가능성은 사실상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죠. 네.
미국이 얼마만큼의 지금 견조한 경제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어떠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두 번, 많으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1회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굳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2회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사실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25%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미국이 2회 정도 기준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그러면 한국은행도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얼마 전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이라든지 어떤 시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그널을 좀 줬다. 그래서 지금 안 올려도 되는 그런 어떤 중립금리 수준이 근접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리고 중립 수준으로 추정되는 어떤 바로 밑에 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인상폭이 그렇게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횟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미국이 세계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선진국뿐만 아니고 개발도상국,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동맹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까지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횟수 변동이라든지 또 시점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논리로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다양한 시각에서요. 그래서 결국 우리 경제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을 분석해보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입니다. 지금 미국과 글로벌 경제와의 관련성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전쟁이 우리 경제에도 다양한 어떤 위험 요소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제 수출 경제, 또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 경제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영향이라는 것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기업이 꺼려하는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됐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불안 요소에다가 또 저러한 불안 요소까지 왔다. 물론 그 예상되는 불안을 차단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상세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당장은 이제 이 불안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자, 이 수출 기업들, 특히 지역의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볼까요? 현재 우리 대구 경북의 주된 수출국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서부터 해서 미국, 그다음에 일본, 또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들이 주된 수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금리가 인상이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를 봤을 때 앞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월서부터 올해 10월달까지 누계 수출 실적 증가율이 6.4% 증가가 됐지만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현재 이 3.7%가 감소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구는 다행스럽게 17%가 늘어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7%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간재 그 수출이 이 중국으로 많고 한데 이 서로 이제 보복 관세를 통한 이 그런 갈등에서 우리 지역도 앞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그 금리까지 인상이 되고 하고 이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수출 기업이 어떤 경쟁력이 좀 더 낮아지는 그런 우려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변동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앞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다.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굉장히 25%로 지금 가장 높은 상태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우리로부터 수입하려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수출 기업들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경영 활동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거든요.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것이니까 사실은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신용 잔액 추이를 보면은 지금 1,500조 원이 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이 가계 대출하고 카드 사용 금액, 이 판매 신용하고 합한 이 가계 신용. 가계 신용이 지금 1,500조가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이고요.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더 부담이 더 커질 것인데요. 자, 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1,500조가 지금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이 고정금리부 대출이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거죠. 지금 약 70% 정도가 변동금리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0조 중에 70% 정도가 변동금리부 대출이니까 다시 말해서 한 1,000조 원 정도가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여기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0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기준금리가 0.25% 인상을 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2.5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금리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것을 가계가 고스란히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위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정도를 대출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0.25%의 인상은 1년에 5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가 즉각적으로 가계 부채의 부실화를 높일 거냐, 높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가계 부채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상이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비를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가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소비가 일정 부분 위축될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점,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 그 소득 증가율이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자 부담 비용은 뭐 한 지난 1년을 대비해 보면 뭐 30% 이상 이제 올라가고요. 소득 증가율은 뭐 4% 정도. 근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세 기업체가 많고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고 그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고용도 네. 고용 현황도 좋지 않고 취업도 네. 잘 안 되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채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특히 대구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 최근에 네. 한국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금리가 1% 상승하게 되면은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네. 거기 자료에 보면은 금리가 1% 오르게 되면은 대구가 연간 한 4,810억 추가 네. 부담하게 추가 이자 부담이 되고 경북 네. 같은 경우는 한 4,550억 네.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현재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네. 지역의 그 어떤 가계 대출 규모를 네. 보면은 대구가 64조 원, 네. 경북이 한 57조 원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네. 이제 그 계산이 되어 있는데 대구가 213.8%로 네.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이 210%입니다. 그보다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득은 적은데 대출은 많다라는 것이고 네. 다행스럽게 경북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을 좀 밑도는 뭐 189.9% 정도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 추가 부담 네. 될 때 결국은 가계의 네. 가처분 소득이 네.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 둔화 네. 그리고 그 내수 경기에 또 부정적인 영향 네. 또 지역 경제에도 또 좀 안 네. 좋은 영향 네. 이런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대구 경북 지역의 내수 사정이 좋지 않은데 네.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네. 그 대구 지역에 고용원이 있는 이런 네. 자영업자 네. 이 감소수가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더 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1% 정도 네. 그 지난 1년 동안 올랐는데 대구는 오히려 17%가 뭐 줄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높은 폭 인상에 따른 네. 후폭풍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 고용원 있는 그러니까 영세한 자영업자죠. 네. 네. 뭐 이 저 종업원을 이제 네. 뭐 한두 명 이렇게 같이 고용해서 일하는 그런 영세 자영업자인데 네. 이분들도 많은 대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염려가 네. 되고 네. 네. 그렇잖아도 경기가 좋지 네. 않은데 네. 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네. 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구에 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네. 굉장히 그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가 이 올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 17,000명이 줄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줄어든 규모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이 최고입니다. 네. 네, 최고 수준이라 가지고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은 기본적으로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어떤 노동 여건, 노동 환경의 어떤 변화로 인한 어떤 비용 부담, 네. 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덧붙여서 이제 그 금리 인상까지 네. 됐을 때 대체로 그 지금 이런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보통 뭐 상가에서 네. 뭐 보통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가를 많이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면은 부동산 쪽에 대출이 그 상가 부분에 네. 대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네. 그쪽 분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네. 상가 임대료 인상까지 네. 같이 겹쳐지게 되고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어렵지 않겠나. 좀 그 재반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임대료 인상 이런 재반 비용이 커져서 좀 상당히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를 올려놓으니까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네. 올리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더더욱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네네. 뭐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일반 기업들, 이제 수출 기업들 말씀하셨지만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이 부분 한번 짚어보면서 이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시장이요, 이제 부동산 시장과 그 주식 시장 그 영향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많았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이 과열이 진정될까요? 지금 9.13 조치로 그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분위기가 이 부동산 그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진짜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도 있고 또 반면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은 그건 또 자본주의 경제에서 유동성 축소로 오히려 더 위험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씩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네. 그래도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은 이 대출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인 거니까 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그만큼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래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네. 거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일정 부분 조금 위축될 가능성들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0.25%의 기준금리 인상이 네. 이제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금리 네. 인상이 이루어지면 몇 번에 걸쳐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그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들이 관찰이 되는데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은 과연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에 동결될 가능성들도 사실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일회성으로 인상되는 그런 이제 기준금리라면 부동산 시장에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리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 부동산 거래 수요가 위축되는 효과들은 네.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위축되는 규모, 크기가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성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축은 되지 않고 진정이 된다면은 네. 뭐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처장님 네. 지금 부동산 네. 이 경기를 보면은 네. 서울은 이제 많이 진정돼 있는데 네. 대구도 많이 진정되는 것 같고요. 근데 수성구는 이제 아직도 네. 분양만 하면은 뭐 다 네. 이렇게 분양 완료된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현재 그 부동산은 내수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고 또 건설 경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 부동산 업계 이 상황을 봤을 때 현재 그나마 이 정부 규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동산이 안정화라고 봐야 될지 네. 아니면 그냥 뭐 하여튼 좀 빙하기 이런 쪽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나마 살아있는 서울하고 네. 전국 지방은 다 죽었지만 네. 대구는 그나마 약간 좀 살아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네. 좀 냉각돼 가지고 네.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찬물을 줄 것이다. 네. 좀 지금 내수 경기에 네.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구 이외 지역은 다 미분양이 많습니다. 네. 대구는 그나마 분양을 하면은 좀 괜찮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이 자연스럽게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네. 재개발 지역 네. 뭐 이런 데 돼 가지고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업자 네. 건설업체에서도 이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네. 사업 참여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 됐을 때 이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네. 현재 저희들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했던 초기의 그 어떤 네. 금리 네. 이 수준에서는 보통 한 3% 정도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1.5% 기준금리가 유지됐던 상황에서도 네. 거기가 금리가 오른다고 보고 네. 대출금리가 지금 5%까지 네. 아까 말씀드린 변동금리 상황에서 거의 5%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 있는 상황에서 네. 추가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더더욱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은 이제 빙하기가 네. 오지 않을까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네,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네, 그래서 이게 자본 시장이 좀 왜곡되었다. 네. 그래서 네. 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었고 터지면 또 안 되니까 네. 그 어떤 빙하기가 아니라 약간의 냉각기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네. 당연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저 투기적인 네. 어떤 수요 이런 네.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네. 현재 그 실수요자가 네. 정상적으로 그 어떤 그런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든지 네.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 실수요자까지 이 영향을 주고 또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다 네. 위축되는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거가 좀 우려스럽다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황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네. 오히려 이제 그동안 조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열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과열된 부분들을 일정 수준 조금 이렇게 진정화시키는 효과 정도에서 네. 오히려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 굉장히 많이 풀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심각한 자산 버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그동안 이런 굉장히 대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네. 자산에 이게 버블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버블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면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화되는 네. 모습으로 네. 가져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그런 이제 자산 버블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안정화시키면서 오히려 좀 길게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산 가격이 좀 연착륙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이제 냉각기로 빙하기로 들어갈 것이다. 네. 한 분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좀 상이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500조라는 이런 유동성, 시중의 유동성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과연 빙하기를 만들어낼지, 또 안정기로 이제 들어서게 할지, 또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황 박사님. 일단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보통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금리 인상이 일어났던 시기는 주로 경기가 조금 이제 확장 국면에 있을 네. 때 금리 인상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되면 쉽게 말하면 예금을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유리해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만 네. 보통은 이게 경기와 결부를 시키게 되면 네. 경기가 계속 개선세에 있으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과거와는 완전히 패턴이 다르다라는 네. 것이죠.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가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먼저 우리가 기업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이 되니까 양방향 모두 주가에 대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도 마찬가지로 네. 보십니까? 수출 기업을 우려하시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점도 말씀하셨는데 좀 긍정적인 네. 이 점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 한미 간의 금리 어떤 격차 네.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네. 그 외국 자본 네. 이주출이 좀 줄어들고 네. 지금 주식 시장의 안정 네. 그리고 그런 좀 주식 시장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네.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현재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 한미 네. 간의 금리 격차가 네. 0.25% 네. 포인트 확대됐을 때 네. 국내 유입되는 단기 자본, 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한 8조 원, 네.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한 7조 원 등 해서 총 15조 원이 그 외국 자본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구 경북에 그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가 10월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금리 차가 뭐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대구 네. 경북 상장사 106개사 그 시가총액이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 대내외의 어떤 경기 부진 이런 전반적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 전달 9월 달에 비해서 한 8조 정도 네. 그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것도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자본 유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방금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국 자본이 뭐 유출됐던 외국 자본이 뭐 들어온다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그 어떤 외국 자본의 국내 유지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하고 또 그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혹시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유턴한다. 이거 뭐 새로 유입되는 네네.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을까요? 일단 외국인 자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외국인 자금을 꼽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금리 격차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금리 격차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덜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다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볼 수 있죠. 네. 다만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무슨 의미냐? 외국인 자금이 유턴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빠져나갈 자금들이 조금 덜 빠져나가는 네. 이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즉각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재료가 되기에는 다소간 힘들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과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네.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 특성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주식 시장은 주가의 변동성, 단기간의 변동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반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의 변동성은 오히려 굉장히 네. 낮죠. 그리고 네.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네.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위험 특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에 있던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자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쉽게 말해서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신규 유입되는 그런 가능성은 네.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주체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다릅니다만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도 주식 시장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전혀 없다고는 네. 볼 수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을 보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17.24포인트 이제 내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0.28포인트 올랐습니다. 약간 하여튼 보합세 수준을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당장 주식 시장은 어떤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은 보입니다만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또 미국 시장도 있고요. 네네. 자, 지금까지 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일단 진단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방책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될지, 기업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개인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서민들은 또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래도 어떤 해답은 없더라도 무엇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의하고 돈을 이 상황에서 뭐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어떤 점에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적인 얘기 수준에서도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가 네. 계속 지목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가계대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억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부채를 통한 그런 어떤 투자, 그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네. 좀 확실한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대출을 축소하는 네. 그런 전략을 개인들은 좀 세워 나와야 될 것 같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좀 금리, 금융 비용 부담이 큰 이런 부분들은 뭐 축소하더라도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네. 좀 어떤 상황이 나아졌을 때 뭐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겠다는 네. 거.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영업자들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좀 그런 어떤 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저금리, 어떤 정책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원책도 마련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네, 각각 개별 주체마다 조금씩의 다른 그런 대응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고요.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개선되는 게 굉장히 더디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부채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 더 부채와 관련된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적으로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둔화될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관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력 제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채의 부실화 위험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가능성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특히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에서 가계 부채의 부실화가 1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경제적인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에서만 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비책을 세워야 심리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대비책을 위한 지혜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